오늘 결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또 한번 더 보시면 머릿속에 잘 남을 텐데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느라고 결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난주에 도핑까지 살펴봤나요? 도핑까지 본 것 같은데 도핑 이후에 내용들 다시 한번 저희가 쭉 훑어보고 남는 시간들은 제가 조금 그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문제들 중에 혹시 푸시다가 답이 잘 안 찾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차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별은 성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장애차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은 기본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여성이 스포츠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왔다라는 일종의 이제 주지의 사실을 두고 그런 성차별을 어떠한 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성차별은 특히 크게 세 가지로 차별의 어떤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성차별, 생물학적인 환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놓고 남자가 이제 뭐 염색체 특성도 있을 것이고 근력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스포츠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는 차별적 태도를 생물학적인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아마 이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력이 남자가 여자들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것을 그냥 일반화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생긴 성차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를 구성하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쓰이는 근력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력 외에도 유연성, 지구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데, 어떤 요소는 평균적으로 남성이 더 우월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요소들은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우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남성이 더 우월하다라고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생물학적인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녀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스포츠들 중에서도 특정 스포츠, 아마 바다 원형에 대한 세계 기록 이런 부분은 여성의 기록이 남성의 기록보다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이런 생물학적인 환원주의는 기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젠더에 의한 성차별, 사회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한 성차별을 젠더에 의한 차별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배제하거나 규제하는 그런 일련의 시도들을 우리가 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남성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남성의 고정관념은 뭐 바깥일,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성들은 뭐 집안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봐도 다른 중국만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꼭 남성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죠? 스포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자는 이런 스포츠, 여자는 이런 스포츠라고 딱 이 고정관념해서 남자는 축구, 야구, 여자는 무용, 필라테스, 뭐 이런 거, 요가 이런 데만 이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들이 이런 젠더에 의한 차별의 전형입니다. 인근에 있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체육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선후배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는데 여중, 여고에서 체육 수업의 커리큘럼은 절반 이상이 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용 선생님을 체육 선생님으로 고용해서 마찬가지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자체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남자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여자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차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젠더에 의한 차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에도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차별. 여성의 몸을 이렇게 성적 대상화해서 바라보고 소비하는 남자들의 차별적 시선을 섹슈얼리티에 대한 차별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뭐 여러 번 뭐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그죠?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특히 한 20년 전에 이제 뭐 우리 야구장 앞에도 마찬가지고 버스 정류장 앞에 그 토큰 팔고 버스 승차권 파는데 앞에 보면 스포츠 신문들이 딱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약간 그 황색 그 내용들 그죠? 우리 뭐 그래서 황색 저널리즘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여성의 몸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300원을 내고 신문을 사게 만드는 그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섹슈얼리티에 대한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말 그대로 피부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인종차별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인종차별은 우리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종차별을 그렇게 많이 피부로 느끼지는 많이 못했을 겁니다만 다민족 국가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인종차별을 훨씬 더 심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특히 그 미국 사회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이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인종차별은 이 스포츠 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뭐 농구 이러면 NBA, 뭐 야구 이러면 메이저리그, MLB 뭐 이런 협회에서도 이런 인종차별적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내립니다. 벌금도 굉장히 세고 심지어는 뭐 경기 출전 금지 이런 조항들도 있곤 한데 그래서 이제 많이 완화됐다 한데도 그 안에 살펴보면 이런 인종차별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보이면 우리 혹시 여러분들 그 NBA 잘 뭐 보실 일도 없고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이름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마이클 조단은 떠오르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나이키 신발은 뭐 조단, 마이클 조단 뭐 잘 모르겠지만 매직 존슨 한번 들어본 것 같고 뭐 그죠? 요즘 뭐 르브론 제임스 뭐 이런 거 아드님을이나 뭐 따님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유명한 선수들 중에 비율로 보면 흑인들이 훨씬 많죠. 흑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백인들 중에서도 그 뛰어난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의 인종에 대한 비율을 놓고 보면 흑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들, 주장들의 비율을 보면 백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머리 쓰는 일은 백인들, 힘 쓰는 일은 흑인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역시 마찬가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인종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결혼도 금지시키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아파르테이트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 보기 설명하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났는데 아파르테이트는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에 대한 어떤 분리, 그 결혼도 금지시키고 같이 있는 걸 교육도 따로 분리해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파르테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인종차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이 수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도 여전히 살펴보면 인종차별적 요소들을 스포츠 현장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프로야구에서도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지 뭐 한 30년 가까이 됐고 남자 프로농구, 뭐 배구 전부 다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돼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어떤 차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사실 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MVP라든지 뭐 다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외국인 선수들을 우리가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인 외국인 선수와 그냥 뛰어난 활약을 보인 한국인 선수가 있으면 기자단 투표를 통해서 MVP가 선정되는데 한국 선수가 MVP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봤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한국인 선수 주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야구로 치면 우리 원태인 선수가 15승 정도 했어요. 근데 기아의 내일 선수가 20승 정도 했습니다. 누구 줘야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 MVP. 줘야 되는데 원태인 주잖아요. 기아하면은 주고. 근데 안 주고 싶은데.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가 유럽 EPL에서 아무리 잘해도 MVP 못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이건 뭐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외국인 선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용병 이러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인종차별이죠. 우리의 오랜 관습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꼭 그렇게 바라볼 필요 없이 이런 우리가 대하는 그런 태도들은 전부 다 인종차별에 속할 수 있다. 스스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장애차별. 장애차별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요소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장애차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장애차별은 사실 장애차별을 하지 않을 법적,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장애차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냥 놓고 봤을 때 생활체육 참여율만 놓고 보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장벽, 차별의 장벽 어떤 요소에서 살펴볼 수 있느냐 바로 종목에 대한 차별. 여기 아마 계시는 분들 하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탁구, 골프, 레크레이션, 수영, 검도, 뭐 태권도 등등의 다양한 종목들을 참여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이런 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도 이렇게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 놓여 있죠. 그런 이유는 놓고 보면 지도자들이 부족하다는 거. 내가 예를 들면 휠체어 농구를 하고 싶다. 휠체어 농구를 하고 싶어도 휠체어 농구를 가르쳐줄 지도자들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농구를 배우고 싶다 이러면 사실 주변을 찾아보면 농구를 배울 수 있는 교습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냥 민간 교습소들도 있고 농구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시에서 운영하는 레슨장들도 많이 있는데 휠체어 농구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죠. 그리고 이동하고 접근하는 데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 대구는 그래도 장애인 체육회 시설을 월드컵 경기장 쪽에 되게 잘 지어놨거든요. 잘 지어놨는데 접근이 좀 어렵잖아요. 거기가 뭐 대중교통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환 버스가 다니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비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에서도 수업을 할 때 비장애인들에게는 이렇게 체육 활동을 보장해 주면서 장애인들은 그냥 앉아서 관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이런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체육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했던 종목들을 나중에 커서도 계속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바뀌고 근데 아마 장애인들에게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체육 시간은 그냥 앉아서 다른 학생들 운동하는 걸 그냥 지켜보는 그냥 단순히 그런 시간들로만 인식될 겁니다. 그래서 체육, 스포츠는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인식할 테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장애 차별을
공고히 하는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풀어봤겠지만 답이 찾았던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찾으셨습니까? 정답은요? 4번. 네, 요게 이제 성차별과 관련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정도 수준의 문제일 겁니다. 아마 요거 그 정답률이 30% 미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환원주의와 젠더에 의한 차별인지 섹슈얼리티에 의한 차별인지를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 개념들과 뭐가 다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젠더. 네, 젠더에 의한 차별을 의미하죠. 남자다움, 여자에게 그죠? 어울리는 종목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는 이런 종목, 남자는 이런 종목이라고 하는 젠더에 의한 차별적 인식을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남자라면 거칠고 투쟁적인 스포츠, 젠더에 의한 차별이죠.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스포츠입니다. 젠더에 의한 차별입니다. 그 다음 여성은 여성성을 잃게 되어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것들도 젠더에 의한 차별이죠. 여성성, 이런 거, 근육 이렇게 있는 사람을 여성적이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S라인을 여성성의 전형이라고 보는 차별적 시선. 그리고 남자의 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환원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정답은 4번. 법 규정의 부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선진국들일수록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데만 가더라도 우리 계단 올라갈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 계단이 아니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리고 조그마한 문턱도 다 없애도록 그렇게 다 법적으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처음 간 사람들은 야, 캐나다는 장애인들이 진짜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인데, 우리 그 책에도 그런 책이 나옵니다만 그 일종의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건 때로는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인권 이런 책도 있는데,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걸 이제 모두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태도, 이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첫걸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들도 보면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실제로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학교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체육복지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그렇네요. 하나도 없는. 네, 그렇네요. 4층 올라올 때 전부 다 숨차지 않습니까? 네. 아니 턱부터 시작해갖고 다 그런 것들이 하나.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요. 지금 말씀드리고 보니까 우리 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대학에서는 그렇다고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장애인들이 듣는 수강하는 수업들은 전부 다 1층에서 배정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건물들 이제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죠. 우리 예전에 소방법 같은 거 생기기 전에 이거 건물 질 때 위에 이런 거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내진 설계는 지금 생겼거든요. 내진 설계는 되어 있는데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그죠? 생기게 된 것도 큰 화제를 겪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꾸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화제도 화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이런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 성차별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젠더들의 스포츠 참여 문제,
여기 이제 성차별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역이고, 그다음 더 나아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마찬가지 윤리가 답을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논란이 있지만,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보다는 좀 많이 개방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게이 올림픽이 있습니다. 게이 올림픽. 게이 올림픽이 있는데 굉장히 큰 스포츠 페스티벌이에요. 그런 부분들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게이 올림픽 오히려 같이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보다, 네, 뭐 다양한 의견이, 좀 놀라워. 네, 그걸 인정한다는 거. 인정해서. 인정해서 합법적으로 됐으니까. 네, 전유수희 같은 경우는 그 강아지 토크쇼도 하는데 반려견 토크쇼 청도 소상공 네. 일종의 자기들은 뭐하고 하는 이벤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저기 뭐야 저 대구에도 퀴어 축제 네.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해요. 요즘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예전에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이렇게 대했던 걸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방하고 나는데, 그것도 이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 미국 사회에서는 게이 올림픽이라 해서 게이들끼리 이렇게 하는 올림픽 같은 것들도 하는데, 마찬가지 지난번에 저기 뭐야 그 란제리볼에도 막 6만석 채운다 했지 않습니까? 그 게이 올림픽도 마찬가지. 관중석을 꽉 채울 정도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그분들끼리의 어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억눌려 왔던 그런 것들을 푸는 수단으로 스포츠가 활용된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게이는 예를 들면 올림픽을 따로 참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스포츠 윤리에서 혹시 그런 지문이 나온다면 안 된다. 안 된다. 차별. 게이들은 그 올림픽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이건 차별. 그게 차별. 차별인 거죠. 네. 답을 찾아야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좀 다를지언정. 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권 영상.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동일한 훈련량과 지도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것은 인권 향상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 아니겠죠. 장애 정도에 알맞은 그런 훈련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 그죠? 인종 간의 승패 여부는 민족적 생물학적 의미를 가진다. 이게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고, 가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것도. 자, 그다음 인종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 1번. 네. 여러분들 그 운동 선수들 귀화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현수 선수가 이렇게 러시아로 귀화하기도 하고. 그건 안 되고. 왜 안 되지? 네. 네. 스포츠 선수들 귀화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피부색이 다른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구도 보면 라거나라고 한국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가 귀화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팀 태국에서 뛰는 경우가 있고. 어떠세요? 뭐 귀화는 사실 이제 국적이라는 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권장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비판할 일은 별로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막 선수를 일부러 조건도 안 되는데 특별기업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선수가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뛰었는데 한국 문화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얼마 동안 뛰고 국적을 바꾼다. 그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귀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우리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 선수 그냥 돈 엄청 주고 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바람직할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비하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 이거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특정 종목의 위력은 돌려는 등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고 방식은 주의, 인종주의, 조장한다, 차별. 네, 정답은 1번 1번. 네, 인종주의, 인종차별. 네, 이것도 한번 보시고 문장들 머릿속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때로는 분리수업 해야 될 때도 분리수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통합수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그냥 완전히 이제 분리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볼까요? 이런 문제 많이 내주세요. 올해는 시험 출제하러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릅니다. 들어가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좋다 이 문제. 네,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1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정답은요? 4번 4번. 네. 이런 것도 충분히 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스포츠 기본법, 기본법. 스포츠 기본법인데 그 위에 있는 스포츠 클럽법,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다 없는 법의 이름이 아닙니다. 제정된 법들의 이름이고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개정된 법이 스포츠 기본법이라 해서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제정한 법이 바로 스포츠 기본법. 정답은 4번. 네.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심화되는 원인은 아니겠죠. 당연히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 지점일 텐데 4번 뜬금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스포츠와 폭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합법적 폭력도 있을 것이고 경기장 밖에서 발생하는 비합법적인 폭력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에서의 폭력은 경기장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다소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에서 폭력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조금만 팔 쳐도 파울,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팔을 세게 치고 이러면 뭐 축구로 치면 옐로 카드, 레드 카드, 퇴장 시킬 정도로 이런 어떤 일종의 합법적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폭력을 이렇게 조장하기도 합니다. 태권도나 권투나 이런 종목에서는 서로 안 싸우고 있으면 빨리 싸워, 붙어, 때려 이런 폭력을 조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형태를 가지고 스포츠 폭력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 폭력을 violenc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로는 이 이중성을 지닌 스포츠의 폭력의 특성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적절한 단어가 독일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게발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어떤 폭력의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 속성을 의미하는 용어는 바로 게발트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폭력과 관련해서는 경기장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합법적인 폭력의 범주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아무리 좀 과한 파울을 하더라도 그냥 용인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구 선수가 투수가 던졌어요. 타자가 팔꿈치를 맞았습니다. 맞아서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1년을 결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이종범 선수가 그랬고 예전에 롯데자이언츠에 있었던 뭐 그런 다양한 선수들도 조성환 선수도 그랬고 이 헬멧 있는 여기에 맞아가지고 갑자기 뭐 목에 깁스하게 되고 한 시즌을 통째로 쉬게 되는 한 시즌 쉬게 되면 연봉이 대략 삭감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의도성이 있든 없든 경기장 안에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법적 시비를 거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국내에. 근데 유럽의 축구 경기에서 고든 왓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 선수에게 태클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상대방이 5억 배상하라. 일단 5억도 그 선수의 선수 생명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5억 배상하라. 그리고 아마 상대방에게는 또 다른 뭐 법적 처벌이 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포츠 안에서 발생한 폭력이 법적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례였죠. 그래서 그게 좀 뭐랄까 좀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폭력과 관련해서도 사실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고대 플라톤부터 해서 뭐 홉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치 철학자도 이런 폭력을 다스리는 다양한 뭐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인데, 자 우리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한 70점, 80점 정도 맞을 수 있다 했는데 100점을 위해서 조금 더 해보자. 폭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는 말 그대로 정치 철학자였기 때문에 어떤 리더, 어떤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하거나 할 때 더 바람직한가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한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런 어떤 폭력을 합법적으로 휘둘 강력한 힘을 지녀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됐는데, 그 결론의 끝에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일종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폭력을 혼자 이게 휘두를 수 있는, 합법적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존재로 리바이어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한번 저 단어 자체는 리바이어던. 홉스가 폭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걸로 빗대자면 스포츠에 있어서도 뭐랄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에서 심판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은 선수들에게 매질을 할 수 있는 좀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면 바로 홉스가 얘기한 리바이어던. 특정 그 뭐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강력한 존재. 감독이 될 수도 있겠죠. 주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특정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뭐 소위 말해서 된다. 팀을 운영해야 이 폭력이 통제가 되고 다른 폭력들은 다 통제가 되고 잘 운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홉스가 스포츠에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았죠. 근데 홉스의 주장을 토대로 우리가 그냥 스포츠에 이렇게 응용해서 해석해 보자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권력을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힘을 가진 약간 그런 그림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한번 기억해 볼 리바이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뭐 지라르 뭐 이런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의 폭력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럼 넘어가고 그다음 한나 아렌트의 이 악의 평범성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내용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악은 포악한 누군가가 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곳에 존재할 수 있다. 근데 평범한 곳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바로 사유, 사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깊이 있게 판단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것만이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좀 공감되는 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혼자 있을 때보다는 조직으로 엮여 있을 때 이런 어떤 악의 행동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팀이거나 회사거나 국가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과거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들에게 막 다쳐가면서 선수들 뭐 마치 요즘 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다쳐가면서 운동 가르쳤던 지도자들 전부 다 국가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악의 평범성. 그다음 회사에서 뭔가 부정한 일을 시켜도 회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네. 회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뭐 남을 해하면서까지 거짓말하면서까지 사기치면서까지 한다면 이건 악행이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건 오로지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답은 아마 쉽게 찾으실 텐데 이 스포츠 인권익센터 제가 이렇게 X 치고 뭐 하나 적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윤리센터 스포츠 윤리센터 왜냐하면 이 지금 저희가 인권 강의나 윤리 강의 하더라도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늘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게 스포츠 윤리센터의 신고 절차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윤리센터를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계속 더 하려고 해요. 뭐 사실 이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계속 힘을 얻어서 이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하는 조직의 이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네. 피해 사실을 기록해야 되고 즉시 분리, 벗어나야 되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로는 서로 벗어나야 되고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까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의 피해자들도 이걸 신고했을 때 그리고 알렸을 때 피해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과거에는 이런 걸 알리면 내가 피해볼까봐 주저하고 참게 되고 내면화하게 되고 우리가 폭력의 내면화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휴 뭐 내가 얘기해봐야 어떡하겠어 그냥 뭐 바뀌겠어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회에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얘기하더라도 사회가 바뀌지만 나는 피해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공익신고제도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신고했을 때 철저히 신고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 신고 제도가 많이 확산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엄청 많습니다. 학생들이 신고하는 게 엄청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이제 관련자들이 좀 피곤한 일들이 많죠. 일이 성형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엉뚱한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좀 수정하게 되고 고쳐나가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신고 절차가 많이 생기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회가 많이 밝아진 것 같긴 하죠. 맑아진 것 같긴 하죠. 아니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 교통법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CCTV 그 같은 것들 많고 뭐 이렇게 그 과속 카메라하고 이런 거 많은데 엄청 불편하고 좀 그런 건 있지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나서 그래도 교통법규 많이 지켜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리가 먼 사건 한번 볼까요? 정답은 아파르테이트. 이게 분리를 의미하는 인종차별. 단어라 했죠. 인종차별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 찾으셨습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4번. 요거는 스포츠의 종목이나 대상에 따라 권리가 상대적으로 보상돼야 된다. 상대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죠. 자, 그 다음 요거요. 요거는 최저학력제. 최저학력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초중고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학에서도 C0 룰이라 해서 C0 이하를 받게 되면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관한 견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합법적.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 바로 합법적 폭력. 이것도 지문의 길이만 길었지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는 아니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4번. 전부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폭력은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폭력, 구조적 폭력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선배와 후배, 그죠? 지도자와 그 선수 이처럼 이제 권력이 이렇게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런 구조적인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스포츠뿐만 아니라 연예계가 그렇고 종교계가 그렇고 그죠? 뭐 이런 점에서 보면 발생하는 폭력이 구조적인데 이 형태들이 조금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노골적인 관습처럼 반복되고 문화적 폭력은 언어, 행동, 양식 등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가해지고 옳은 것이라 정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기도 한다. 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뭐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옳은 것만 옳은 것을 한번 보자.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3번. 최저학력제도, 주말리그제도, 학사관리 지원제도 뭐 이런 것들이 학습공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리그, 학사관리 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리그, 그러니까
시합을 월, 화, 수, 목 하면 학생들 수업 들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주말에 해서 학생들 이제 월, 화, 수, 목, 금에는 수업 받고 주말에 운동하고. 근데 이제 이러니까 학생들이 우리는 언제 쉬냐? 휴식권을 보장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수업하고 토일 시합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는 그냥 운동을 좀 쉬어주는 그런 휴식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일선 현장에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뭐 하여튼 뭐 완전한 제도는 없으니까요. 예, 그 각각의 이제 학생 선수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룬 폭력, 성폭력, 학습권과 관련된 건 소위 말하는 스포츠에서의 인권 문제거든요. 이런 인권 문제가 왜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한데, 스포츠에서의 인권 왜 지켜져야 될까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당위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네, 뭐 이유가 없긴 하죠. 근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좀 그 스포츠 현장에서 사실 보면 아마 여기 엘리트 스포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스포츠 현장에서의 어떤 인권 피해라든지 이런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빠따 맞는 문화. 네. 그리고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 엄청 많이 맞거든요. 네, 엄청 많이 맞고 저하고 이제 가까운 선배도 야구 선수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맞아가지고 여기 허벅지가 무릎 꿇고 이제 선배한테 맞아가지고 허벅지가 이렇게 볼록해요. 왜 볼록하냐 이게 맞으면서 인대가 탁 말려가지고 근데 바로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 있다가 허벅지가 이렇게 볼록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수영할 때 갑자기 그 인근에 초등학교 데려가가지고 수영선에서 이제 육상훈련 한다고 하는데 뭐 달리고 있는데 마치 그 무슨 하듯이 매질하듯이 막 엉덩이를 얼마큼 때려가지고 그래서 당장 그만뒀습니다. 네. 맞아. 네? 네. 왜냐면 뭐 하여튼 그랬고. 이런 폭력의 문제는 뭐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도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유튜브 영상 짧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스포츠 현장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과거 굉장히 몰지각한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수들을 성적으로 다루면서 장악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게 이제 2008년경에 미디어에 보도되고 나서 이게 일종의 스포츠에서의 미투 운동처럼 마구 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더욱 대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성과 관련한 문제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고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이 조재범이라는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단연간 성폭행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이 성폭력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개선돼야 한다는 인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 때리고 성폭력하고 애들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한자로도 못 쓴다고 운동선수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저학력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학습권 보장해줘야 된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스포츠의 지속 가능성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중요하겠지만 이 우리나라 지금 인구 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제가 있는 대학에서 지금 맡고 있는 보직이 입학처장을 맡고 있어요. 네, 입학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학생 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를 뭐 입학처장 입장에서는 100%를 채워야 되니까, 네, 100%를 충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고3이 사실 뭐 거의 다시 오지 못할 정도의 고3 숫자입니다. 황금돼지 애들이거든요. 많아요.
올해 고3이. 작년 고3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한 5만 명이 많아요. 그리고 또 조금 떨어졌다가 용띠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믿는다, 그죠? 용띠해에 고3 숫자가 조금 있고, 그 다음 조금 진행 한 10년 정도 비슷하게 가다가 2035년부터 쭉 떨어집니다. 지금이 한 40만에서 45만 정도 학령 인구 수준이거든요. 35년이 되면 35만으로 떨어지고, 2040년 정도 되면 25만대로 떨어져요. 지금도 학령 인구 없어서 난린데, 예. 2040년 정도 되면 저도 뭐 학교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지금 있는 대로 그냥 한다 그러면 우리 대구 경북 만약 그냥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령 인구 위에서부터 채운다 그러면 2040년 정도에는 경북대 다 채우고 영남대 3분의 2 채우면 끝입니다. 네. 못 느끼시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할배들 대학에서 필요하신 분들 제가 명함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입학처장이라서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는 평생 교육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회 편하지 모르겠네. 혹시 뭐 사회복지도 있고 하시면 제가 하여튼 그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고3 말고 작년 고3이 한 41만 정도였는데 여자 농구 선수가 고3 여자 농구 선수가 전국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자 농구는 프로팀도 6팀이나 있고 그 대학팀도 여러 팀이 있는데 고3 농구 선수 숫자가 몇 명쯤 되겠습니까? 450명. 450명. 전국의 고3 숫자가 얼마나? 37명입니다. 저 37명이에요. 어떻게 얘기하지? 고3, 고2, 고1 있는데 고3 정도 있고 안 되는 애들이 다 오늘 포개해보니까 37명입니다. 전국에.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에는 여자 농구팀이 하나 있거든요. 효성여고. 효성여고도 선수 5명을 못 맞춰가지고 일반 학생 중에 운동 잘하는 애 데리고 가가지고 근데 이게 또 팀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걔는 그냥 나가서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해요. 이게 전부 안으로 가야 된다. 심각합니다. 알을 낳아야 되냐 진짜. 안으로 가야 된다.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안 낳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스포츠 환경에서 42만 정도에서 37명이면 그냥 숫자로만 놓고 보면 불과 15년 뒤에는 42만에 37명인데 25만에 농구 선수 몇 명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옛날에 2명, 3명 놓을 때도 자식들 얼마나 소중했는데 하나만 놓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가 자식이 완전 매 맞고 요거도 먹고 맞다 맞고 성폭력 당할 위험에 놓여 있고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바보 만든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스포츠를 시키겠냐는 거죠. 이 스포츠 인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이 지속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태어나는 애들이 대학 갈 때까지도 뭐 대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년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2048년에 정년이던데 가득합니다. 네. 근데 학교가 무너져서 못하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가 가야 돼.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스포츠가 야구, 축구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뭐 이게 지속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쌈 싸먹기식으로 몇 명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형태로는 스포츠가 발전이 없고 모두가 즐겁게 스포츠 하면서 공부도 하고 스포츠 하고 하면서 그 중에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포기하고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서도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보다 이런 저출산을 먼저 겪은 일본이 그런 모델로 가고 있고 그 다음 미국, 독일 이런 데가 다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는 좀 상황은 다르죠. 저출산은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선수들한테 학점 못 받으면 너희는 스포츠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형편은 아니니까. 하여튼 상황이 저출산 하지만 잘 못 느끼셨겠지만 이 수치로 얘기하니까 훨씬 더 많이 와닿죠. 그죠? 작년에 조금 늘었다는데 조금 늘어도 한 23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네. 훨씬 많이 줄었죠. 아마 한 70년대생 58개띠 요때가 베이비붐에 제일 많은 세대잖아요. 그 다음 이제 많은 세대가 70년 69년 70년생들 요때가 대학 제일 가기 어려웠던 제2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 한 100만 명쯤 됐습니다. 그때가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40만 명 정도. 그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20년 후에는 요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 큰일 났습니다. 네, 이걸 지금 이제 6월 3일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교육부 회의하러 갔다 왔는데 교육부에서는 크게 뭐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투리 쓰면서 저만 막 목소리를 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말던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자, 그다음 조금 쉬었다 할까요? 47분이니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막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저런 문제가 2008년도에 나왔던 자료거든요. 2008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인데 많이 나아지긴 했을 겁니다만 너무 충격적이죠. 그죠? 있었는지도 모르셨죠. 근데 실제로 저때쯤 얘기만 하면 알 법한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들도 저거 조사했을 때 상당수 연루되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 프로농구 감독은 자기 딸의 친구인데 그런 일도 있었고 들여다보니까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운동부 스포츠 지도자들은 그럼 다 나쁜 사람들이냐? 그러지 않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구조적인 워낙 지도자와 선수 간의 이 어떤 수직적인 게 심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수 출전뿐만 아니라 진학, 그죠? 취업 이런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도자들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이게 이런 일들이 스포츠계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서울에 이 되게 유명한 유명대학 무용과 뉴스 혹시 보셨나요? 무용과 여학생들 교수님이 뭐 어떤 그룹의 사장님들하고 술 먹는데 무용과 여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술 따르게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기사 나온 지. 요즘도 그래요? 네, 보십시오. 간지가 꼭 강대가 그렇죠. 이 축축에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참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마 파면될 겁니다. 신문에 나온 지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면 신문에 나왔으니까 한양대. 한대요? 네, 한양대. 여학생들이 유혹하는 경우도 많다 하던데. 여학생들이 유혹하는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학교 따려고.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그 학생이 교수에게 가서 상담하러 가서 그 뭐 이렇게 했는 학점 달라고도 얘기하고 했는 유혹했는데 잘 안 됐죠. 여학생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욕을 쳤겠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교수님이 날 겁탈하려 한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CCTV 달아야겠다. CCTV는 없지만 결국 뭐 무죄로 밝혀지긴 했지만 그 제 이미지가 크지. 교수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학생이 상담 오면 저는 문을 열어놓고 상담합니다. CCTV 다 하겠죠. 응. CCTV 신고. CCTV가 연구실에 CCTV가 없잖아요. 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학생이 오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상담하는 건 아니고 조금 열어놓고 상담합니다.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1대1로 웃기시죠? 아니 있어요. 이거는 그 교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NFHS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그 전미 중고 체육연맹에서 상담 시 10계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째, 여학생과 단둘이 상담하지 말 것. 단둘이 상담해야 되면 밀폐된 공간에 가지 말 것. 대박.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되면 문을 조금 열어놓을 것. 아니면 개방된 곳에 상담해야 되고. 차량 동승하지 말 것. 옆에 태우지 말고 뒤에 태울 것. 네. 그 다음 성적인 대화하지 않을 것. 신체에 대한 언급하지 않을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이네요. 네,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런 걸 지켜야 됩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선수들과 수직적인 구조지만 학생들의 취업이나 학점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신변도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은 그냥 위로. 벽보고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은 불편한 인권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내가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괜히 오해받지 않으려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거 말이가 쉽겠지만 이게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씁쓸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그 심판윤리는 사실 크게 뭐 들여다볼 만한 것들이 많이 없죠. 그 중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측면에서 접근. 개인윤리는 공평무사, 청렴성, 투명성, 자율성, 정직, 냉철함. 이것도 뭐 그냥 단어에서 우리가 심판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간혹 이런 거 뭐 공평무사, 청렴성, 뭐 투명성, 정직, 냉철함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하게 받아들여지는 자율성은 약간 타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혼동하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사회윤리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심판의 윤리를 보장해 주는 것,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 그다음 심판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책임감하고 사명감을 주는 것, 그다음 심판평가제 도입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판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판정에서 자꾸 배제하도록 하는 것. 처우 개선, 심판들이 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 그다음 윤리교육 계속 실행하고, 이건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해관계자가 심판 배정됐을 때 심판 기피제, 그러니까 뭐 확연지연 연결돼 있을 때 우린 저 심판에게 판정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심판 기피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건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그 비디오 판독이라든지 판정 보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심판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자, 이거는 정답이 2번이죠, 그죠? 권위의식 강화, 명예심 고치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윤리적 측면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요거는 사회윤리적인 측면, 제도적인 접근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4번.
정답은 4번. 예.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지만 프로스포츠에서는 저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 교육할 때. 왜냐하면 프로스포츠는 뭐 그 팬이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런 요소들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 같은 것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홈 어드밴티지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만 스포츠 윤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개념이죠. 홈이라고 더 많은 이득을 주는 건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간혹 저기서 보입니다. 스포츠 같은 데서. 뭐 승부 조작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지난번에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제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칠 때 선생님 한 분께서 이 규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조금 더 설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크게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규제적 규칙을 구분하기 전에 규칙의 스포츠에서의 규칙 특성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규칙의 특성이라고 하면 공평성입니다. 공평성은 스포츠를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공평해야 됩니다. 스포츠에서의 정의를 다룰 때도 공평함을 이야기했고, 규칙을 제정할 때 특정 누군가를 염두에 놓고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 팀 그리고 참가하는 선수가 모두 공평한 조건 위에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바탕 위에 제정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규칙의 특성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단연 공평성입니다. 스포츠 규칙의 두 번째 특성이라고 하면 임의성입니다. 스포츠에서의 규칙은 임의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크 골프도 18홀인가요? 18홀? 몇 홀입니까? 네, 만약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일반 골프로 치면 골프가 18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18홀이 됐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죠? 축구 경기에서 왜 11명씩 참가하는지 그냥 임의적으로 생긴 거죠. 네. 그냥 예를 들면 뭐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뭐 경기장의 규격에 비해서 여기 몇 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11명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농구 5명씩 하는 거 우연찮게 5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규칙들은 우리가 100m 달리기 하잖아요. 왜 100m를 측정하게 됐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임의로 만들어진 겁니다. 마라톤 42.195km지 않습니까? 42.195km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마라톤이라는 건 사실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병사가 전쟁터에서 마라톤 평양까지 뛴 거리가 한 40km 남짓이고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걸 종목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패전국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후예들이 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아직도 마라톤이라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는 굴욕적인 전쟁사 역사적 배경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기리기 위해서 한 2500년이 지난 근대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가 시행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40km 남짓 계속 뛰었는데 이걸 뭐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파리 올림픽인가 그때 뛰니까 요 거리를 그냥 앞으로 계속 하자 해서 42.1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임의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포츠 규칙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제도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뭐 임의적으로 만드는 규칙이긴 하지만 이게 전국 시합을 하든 세계 시합을 하든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도화, 명문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뭐 어떤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규칙서가 이만큼 두껍기도 하고 어떤 스포츠는 얇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명문화해서 제도화하는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바로 스포츠 규칙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평성과 제도화는 그냥 우리가 안 듣고 설명을 안 듣고 보더라도 규칙이 특성이겠구나 하실 수 있겠지만 임의성이라는 건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 조금 이제 그죠 갸우뚱할 수 있는데 스포츠 규칙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임의성. 예. 임의적으로 만들어졌다. 농구 골대의 높이가 3m 5cm. 이것도 뭐 그죠? 네. 네. 자, 그다음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이 헷갈리시죠, 그죠? 구성적 규칙은 스포츠를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본 규칙을 구성적 규칙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다른 종목과 차별되어지는 규칙, 이걸 바로 구성적 규칙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손이 아닌 발이나 그죠? 머리나 이런 걸 활용해서 득점을 해야만 득점으로 인정되잖아요. 구성적 규칙입니다. 농구 경기에서는 슛을 뭐 손, 뭐 머리 맞고 들어가도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발로는 득점할 수 없죠. 구성적 규칙입니다. 5명 참가하는 거 구성적 규칙이고요. 그 다음 농구 경기에서 공을 가지고 뛸 수 없지 않습니까? 뛴다면 이거 럭비와 구분이 안 되겠죠. 구성적 규칙입니다. 다른 종목과 차별,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정, 구성적 규칙. 그리고 스포츠를 존재하게끔 만드는 기초적인 규칙이 구성적 규칙. 그때 말씀드린 골대 크기, 높이 뭐 이런 것들, 참여하는 선수 숫자의 수, 뭐 이런 다 구성적 규칙. 규제적 규칙은 그 스포츠에서 우리가 탁월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탁월성, 뭐 뛰어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뛰어난 품성을 가진 사람을 아레테, 탁월성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스포츠에서 어떤 신체적 탁월함을 표현해 주는데 신체적 탁월함을 표현해 주기 위한 행동을 가로막는 것들,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들, 이걸 규제적 규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멋지게 레이업슛을 하려고 하는데 손을 치면 이게 방해받잖아요. 이 손을 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 규제적 규칙. 그래서 신체 접촉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칙들, 축구나 야구가 농구가 대표적일 텐데 이런 것들은 규제적 규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반칙이라고 전부 다 규제적 반칙이, 규제적 그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령 이런 거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구 경기에서 이렇게 슛을 하는데 팔을 쳐서 이 탁월함을 못 보이게 방해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거 규제적 규칙을 위반한 반칙이죠. 그죠? 근데 이 슈트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선수를 막 때리거나 화가 나가지고 요거는 규제적 규칙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성적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명칭이 좀 헷갈려서 적어왔는데, 자, 왜냐하면 그 질문 주셨던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규칙을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규칙을 위반하는 것, 대표적인 게 반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칙의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의도적 구성 반칙을 파괴적 반칙이라고, 비의도적 구성 반칙을 무지적 반칙이라고 합니다. 의도적 구성 반칙을 파괴적 반칙이라고 하고, 비의도적 구성 반칙을 무지적 반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 규제 반칙을 전술적 반칙이라고 하고, 비의도적 규제 반칙을 일반적인 반칙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설명을 할까요? 규제적 규칙을 위반하는 것, 반칙들, 규제적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들은 소위 말해서 축구나 농구에서 신체적 접촉에 의한 반칙들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의도적으로 규제적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들은 대표적으로 보면 선수가 일부러 하는 반칙들이 되겠죠. 하는데 이 선수가 갑자기 지나가면 노마크 찬스가 날 때 수비수가 일부러 이렇게 태클을 하거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팀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하면 옐로우 카드를 받을 줄 알면서도 선수들이 축구 경기에서 앞에 지나가면 일부러 옷을 당기기도 하고 뒤에서 백태클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의도적인 규제적 반칙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승리를 위한 전술적인 반칙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 그리고 비의도적 규제 반칙은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반칙인데,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가 있어요. 공을 뺏으려다가 잘못해서 상대방 발을 차는 경우 삑 파울이지 않습니까? 농구 경기에서 공을 뺏으려다가 공이 아닌 상대방 손을 치는 것, 지나가는데 막으려다가 이렇게 몸하고 부딪히는 것, 이거는 의도는 없는 규제적인 반칙이잖아요. 이거는 비의도적 규제 반칙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반칙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농구 잘 떠오르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축구는 월드컵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축구로 그냥 예로 들어서 생각하십시오. 의도적인 선수 지나갈 때 뒤에서 막 옷 잡아 당기고 하는 거, 백태클하고 하는 거, 노마크 뚫리니까, 이런 거는 의도적인 규제적 반칙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전술적인 반칙이다. 승리를 위한.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술적 반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의도적 규제 반칙. 이거는 그냥 축구 경기 하다 보면 공 뺏으려고 하다가 발 차서 상대방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반칙.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고 하는 반칙이겠다. 그렇죠. 예. 비의도적. 모르고 하는 반칙. 축구도 하다 보면 진짜 반칙할 의도가 없었는데 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특히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남을 다치게 할 목적이 없는 비의도적 규제 반칙들일 거예요. 조기 축구에 하시는 분들이 뭐 진짜 아주 심취해서 꼭 이기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축구하다가 아이고 못 따라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발로 차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비의도적 규제 반칙, 일반적 반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결승전에 상금이 막 100만 원 걸려 있어가지고 노마크에 이렇게 막 꽃잡아 당기고 이런 것들은 의도적 규제 반칙, 전술적 반칙. 이런 것들은 제재와 보상이 가해집니다. 이 문제하고 결부해서 질문에 나오는 게 되게 많이 헷갈리죠. 맞죠? 네. 제재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전술적인 반칙들은 여기도 뭐 전부 다 제재와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규제 반칙들은 규제 반칙을 당한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한 사람은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고 당한 사람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의도적 반칙을 한 사람은 전술적인 반칙이긴 하지만 옐로 카드를 받거나 그죠? 과할 경우에는 퇴장을 당하거나 이런 제재가 이루어지죠. 그럼 파괴적 의도적 네. 반칙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 보상 같은 거 없어요?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규제적 반칙에 대한 보상이 더 많습니다. 많다. 보상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맞아. 자, 그 다음 구성적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이라는 건 선수 5명 나왔는데 그죠? 그냥 경기장 안에서 뭐 의도가 됐든 비의도가 됐든 이루어지는 반칙이 아니라 그냥 선수 자체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반칙. 이런 것들 이제 대부분 의도적 구성 반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적 규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규칙을 그냥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거. 심판 몰래 5명 나가야 되는데 6명 나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1명 나가야 되는데 12명 몰래 나가고 내 성별을 속인다든지 남자들이 경기하는데 성별을 속이고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예를 들면 뭐 20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는 시합에 그죠? 뭐 나이를 속이고 참가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스포츠를 규정하고 있는 그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 대회가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위반하는 곧 있으면 저희 대학에서도 그 고교 축구 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 대학에 그만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년도 엘리트 선수는 출전 금지 이런 룰이 있거든요. 근데 당해년도 엘리트 선수 자기는 엘리트 선수였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출전하는 부정 선수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도적 구성 반칙에 해당합니다. 파괴. 그 스포츠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심각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파괴적 반칙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기본을 어겼으니까. 네, 기본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인 구성 반칙은 예를 들면 그런 룰이 있는데 룰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반칙들을 비의도적 구성 반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크 골프에서 쳤는데 예를 들면 하수구 배수구 위에 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클럽 이내 해서 쳐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2클럽 이내 쳤는데 2클럽 이내만 알고 앞쪽으로 2클럽 이내 빼내놓고 쳤다. 잘 모르니까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비의도적 구성 반칙입니다. 파크 골프를 규정하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위반했지만 의도가 없었고 이걸 뭐 아예 스포츠 존재를 부정하려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몰랐다. 무지적 반칙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모르고 했는 거는 그것도 무지적인가? 아니 자체를 모르는 이해를 모르니까 룰을 모르고 네, 룰을 모르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들 농구할 때 딱 받았잖아요, 공을. 그럼 3걸음 이상 가면 그건 구성적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았는데 자기는 알고 있는데 몸이 그냥 4걸음 갔어.
비의도적이라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농구 경기에서 3발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알고는 있어요. 예, 근데 몸이 알고는 갔어. 있는데 이게 꼭 3발을 의도적으로 걸으려고 하지 않고 저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네, 네. 나도 모르게 한 발 더 걸었어. 실력경. 이거는 비의도적. 비의도적 무지적 반칙. 무지적 반칙인 거죠. 알아도 반칙할 수 있다. 네, 스스로 그 알고 룰 자체는 있지. 이해하고 있지만 예. 네, 본인이 그걸 이렇게 위반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생길 수 모르고. 있는 거. 이거 비의도적 구성 반칙입니다. 무지적 반칙. 이 룰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룰을 위반하는 것. 이거 의도치 비의도적, 않게. 네, 구성 반칙.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룰이 막 굉장히 심한 4개가 걸려 있으면 여기 주머니에 구멍 내놓고 공 이렇게 여기 공 있네 하고 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파괴죠. 의도적 구성 반칙이고요. 파괴죠. 네. 그 다음 비의도적 구성 반칙은 이런 거 말고 네. 했는데 여기서 그대로 쳐야 되는데 그대로 안지 모르고 어머니가 떨어진지 몰랐다. 근데 그거는 뭐 심판이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그걸 이제 해석할 수 있으니까 파괴적 반칙이라고 봐야죠. 축구에서 옵사이드도 그런 비의도적인 그렇죠. 비의도적 구성 반칙입니다. 축구에서의 옵사이드. 네. 옵사이드도 그 알고는 공격할 때 있는데. 뭐 패스한 마지막 그 선수가 패스 받는 선수가 수비수들보다는 뭐 뒤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축구를 규정하는 구성 규칙이잖아요. 근데 그걸 룰은 이해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렇게 모르고. 위반한다면 비의도적 구성 반칙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저도 아까 다 못 외우잖아요. 네. 이 구성적 반칙과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 있고 이 구성적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들, 규제적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들이 있는데 그걸 또 다른 형태로 뭐 이렇게 파괴적 반칙, 무지적 반칙, 전술적 반칙, 일반적 반칙이라고 그냥 학술적으로 그냥 이름 지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사례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정도 나온 거 21년도 그때 말씀하신 21년도 그 이후로는 안 보이던데 올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네.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이야. 네,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이야. 근데 저는 그래도 시험 문제를 이게 난이도를 높인다면 이런 문제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사람 이름 외워서 답을 적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스포츠 윤리에 훨씬 더 적합한 문제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파괴적 반칙 이런 부분들은 사실 스포츠 윤리에서는 권장할 수 없는 반칙들이겠죠. 그리고 의도적 규제 반칙도 의도가 있었던 전술적 반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서 사실은 저건 괜찮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스포츠 윤리 입장에서는 사실 권장되지 않는 반칙입니다. 공리주의적으로. 그렇죠.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의도적 규제 반칙인 거죠. 네.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전술로 행해지는 반칙. 각각의 오늘 설명드린 사례들이 시험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네. 자, 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스포츠 윤리와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지문이나 시험 문제가 있던가요? 기출 문제 말고라도 문제집에서 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던 풀리지가 않던 문제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풀립니까?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나가 달리다 하게. 이해 안 되는 자, 그러면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이거 보지 말고 저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이거 보지 말고 자, 저하고 같이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자, 스포츠 윤리는 그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특정한 행위 지침을 알려주는 학문은 아니다. 예, 내가 하는 스포츠에서 하는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구분하는 문제 자주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판단은 말 그대로 증명이 가능한, 팩트 체크가 가능한 건 사실 판단. 그 다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등등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건 가치 판단. 그리고 왜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스포츠 윤리에서 나오냐? 스포츠 윤리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판단의 영역인 것도 있죠.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그죠? 그 다음 심리학, 뭐 등등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다루는 영역들은 가치 판단의 영역. 아니 조금 중립적인 게 교육학이 조금 중립적인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자연과학, 사회과학에 속하는 사실 판단의 영역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그 스포츠 가치론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들 중에 단연 으뜸은 바로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아레테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아레테는 시험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출제됩니다. 예. 아레테는 탁월성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뛰어난 기능 플러스 뛰어난 품성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아레테라는 칭호를 해줍니다. 마찬가지 스포츠 윤리에서 왜 아레테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뛰어난 품성이라는 것을 있기 때문이죠. 네. 뛰어난 기능 못지않은 뛰어난 품성. 그 다음 가치론에서 다루는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에토스라는 개념입니다. 에토스는 그 종목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관습, 습관, 뭐 비슷한 유의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규칙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종목 하는 사람들끼리 지키고 있는 일종의 매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사례, 그 다음 파크 골프에서의 사례, 골프에서의 사례, 그죠? 뭐 이런 것들. 파크 골프에서는 또 원래 캐리 오너라는 말을 쓰나요? 뒤에서 뒷톨에서 잘 친 사람이 다음으로 먼저 치고 하죠. 근데 잘못 치면 어떻게 되나요? 순서를 바꿔 치면 매너 위반. 뭐 벌타나 이런 거 없습니까? 벌타 없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잘못 쳤을 때 뭐 예를 들어 사과한다든지 미안합니다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에토스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카이오와가 얘기했던 놀이의 4가지 종류, 스포츠 사회학에서 다루는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링크스. 이 중에 스포츠에 좀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놀이는 바로 아곤, 링크스. 네, 2가지. 네. 아곤은 스포츠의 완전한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스포츠 사회학에서 주로 다룰 거고, 윤리는 이 아곤이 지나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 병폐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지금까지 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곤이라는 걸 많이 살펴보죠. 아곤이 지나치게 되면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곤이라는 단어도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런 스포츠에서의 다양한 그 규범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큰 규범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은 광의의 개념이고, 이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현장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전이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스포츠맨십 안에 페어플레이 안에 규칙 준수. 그러니까 그 페어플레이하고 뭐 다른 요소들도 스포츠맨십 안에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규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규칙을 준수해야만 스포츠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규칙에는 아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 있습니다.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 있습니다. 구성적 규칙은 그 스포츠가 다른 종목과 구분되어지는 그 스포츠를 규정할 수 있는 기본 규칙들을 구성적 규칙이라고 하고, 규제적 규칙은 운동을 함에 있어서 탁월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규제적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고유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평성, 공평성. 두 번째가 임의성, 세 번째가 제도화 되어 있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제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다음 스포츠에서 또 우리가 다뤄본 게 정의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정의론, 정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인데 같은 것을 같게 해야 정의로운 것 뭐겠습니까? 평균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평균적 정의. 평균적 정의는 같은 것을 같게 적용했을 때 정의로운 것. 골대 크기, 사람의 숫자, 뭐 소위 말하는 구성적 규칙이겠죠. 구성적 규칙은 이 평균적 정의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분배적 정의는 좀 다른 걸 다르게 적용했을 때 정의로운 것. 난이도에 따른 점수, 연봉, 그다음 연봉, 뭐 이런 것들이 이 분배적 정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 평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있지만 평균적 정의를 지켜지기 어려운 통제 불가능한 조건들, 햇빛, 바람, 그죠? 네, 날씨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적 정의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 절차적 정의에는 동전 던지기, 제비뽑기, 제비뽑기,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육상이나 수영에서 레인 분배, 레인도 그냥 그 하는 게 아니고 안쪽 밖 예선 성적에 따라서 레인을 이렇게 차등 분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차적 정의에 해당할 겁니다. 골프나 예를 들면 파크 골프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치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오후에 치는 사람. 어제도 바꿉니다. 날씨에 따라.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티샷 순서를 바꾼다든지 절차적 정의가 될 수 있겠죠. 또 예를 들면 샷건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시에 1번홀에서도 시작하고 2번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라이너를 다 돌게끔 하는 샷건 방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절차적 정의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그 스포츠에서 윤리에서 그 무조건 다뤄지는 우리가 별표 3개 했던 이론, 시험 문제 2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시험 문제 바로 공리주의, 의무주의, 덕윤리에 대한 내용들, 스포츠 윤리 규범들, 이 세 가지 이론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리주의 이러면 어떤 키워드들이 연관이 되나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칸트, 결과주의, 또 질적, 양적, 칸트는 칸트, 밀, 의무주의고, 칸트, 벤담, 제레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밀,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 예, 그다음 유용성의 원리, 그 행위가 얼마나 유용한지,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유용성의 원리. 그다음 그 결과값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평등한 조건, 공평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 스포츠로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스포츠에서의 결과는 승리로 비결되니까 승리를 위해 하는 행동들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들. 이건 공리주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하는 아까 했던 의도적 규제 반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리주의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부르집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이 의무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무주의는 칸트 선생님이 얘기했던 정의론. 건데, 또 어떤 키워드? 정의론, 정언명령, 정언명령, 그 다음 선의지, 선의지, 행위의 동기, 행위의 과정, 그죠? 정언명령 했나요? 정언명령,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 다음 도덕 규칙, 도덕 원칙, 도덕 법칙,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전부,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도 의무주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에서 뭐 승리와 관계없이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 정해놓은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의무주의. 자, 그리고 공리주의가 행위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의무주의는 행위의 과정, 행위의 동기에 해당할 거잖아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행위자,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 덕윤리. 덕윤리는 이
공리주의가 벤담과 밀, 칸트가 그 의무주의가 칸트였다면 독윤리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론을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PC 생각하십시오.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창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거고 행위자의 품성, 우리가 얘기했던 품성 하니까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죠. 아레테, 에토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거는 독윤리적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위해서 이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난점이나 한계점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공리주의가 가진 한계점이 뭐겠습니까? 이게 결과가 좋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 패해도 좋다 이게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직관, 윤리적 직관하고 상충할 수 있는 이런 난점이 있고요. 그 다음 결과가 측정하기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예시로 드는 이거 윤리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짜장면 짬뽕 할 때 5명, 2명이면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행복을 측정하는데 이 행복과 이 행복을 이렇게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명료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어떤 그 단점들이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난점들이죠. 그럼 의무주의는 어떤 난점이 있을까? 의무주의는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칸트 선생님의 이론인데 이 이론은 좀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칸트의 입장이라면 여기서 건너편 우성식당 가는데 유턴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차 안 오면 우리 유턴하잖아요. 칸트 선생님이었으면 저 한 3km 가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칸트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난점이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정언 명령이기 때문에 뭔가를 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가 뭐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그런 결정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을 민주사회에는 적용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선거 이런 건데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만 더 얘기하면 공리주의의 난점 중에 또 하나는 다수의 선택을 지지하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그런 난점이 있겠네요. 독윤리는 어떤 난점이 있을까요? 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여러 교과서에서는 독윤리를 많이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난점을 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대. 여러 교과서에서. 자, 공리주의, 의무주의, 독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그 도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도핑은 그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학적 처치, 과학적 처치를 도핑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약물에 의한 도핑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근육 강화제, 그 다음 신경 안정제, 골프 선수들 의외로 신경 안정제 많이 먹습니다. 퍼팅할 때 막 손 떨리니까. 그리고 사격 선수들도 신경 안정제 많이 먹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약물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돕는 행위를 도핑이라고 하는데 도핑은 사실 근절되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아직 보편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반도핑이라고 하는데 반도핑을 해야 되는 주요한 근거들 바로 공정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인간은 자연적 존재, 자연적 신체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인 더 조작이 가해진다면 스포츠의 본질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연성의 문제. 그 다음 건강의 문제, 건강에 치명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뭐 치명적이지 않은 약물도 있습니다만 일부 약물들은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반도핑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역할 모형,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비칠 롤모델이 되어야 할
이 스포츠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걸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팀이나 국가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도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 도핑은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보편적으로 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데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기술 도핑 그리고 유전자 도핑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기술 도핑은 대표적으로 수영에서 전신 수영복, 예. 그다음 그 마라톤화 신발, 그죠? 그다음 뭐 야구에서 압축 배트 같은 거,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예시로 뭐 골프에서의 클럽, 반발력 개수가 높은 클럽, 공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는 기술 도핑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유전자 도핑은 유전자 조작, 유전자 이식, 그리고 꼭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성장 호르몬을 강제적으로 투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유전자 도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본 차별,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이런 것들. 성차별은 생물학적 관원주의, 젠더에 의한 차별, 섹슈얼리티에 의한 차별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성차별에 대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의 스포츠 참여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종차별은 인종주의, 인종차별에 대한 개념들,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차별도 마찬가지지만 인종차별도 현상에서 드러나는 모습들 보면 성차별, 그 스포츠에서 지도자들 문제, 지도자들은 비율을 놓고 보면 남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 여성 스포츠의 를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남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형적인 성차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사실 우리 국가만 놓고 보더라도 국가를 구성하는 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의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뭐 우리가 꼭 5대5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비를 놓고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많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에서도 고스란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인종차별도 아까 주요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런 차별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장애차별 말씀드렸고요. 장애차별, 그 다음 우리 이 슬라이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한번 언급은 한 것 같은데 동물윤리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들 대표적인 게 승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른 영역 뭐 소싸움이나 뭐 다른 영역들은 이게 스포츠의 경계에 있는 것들이라서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동물은 또 실험에 활용이 많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물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 세 가지 3R 원칙이라고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예. 감소, 예. 대체, reduce, replace, refine이라 해서 reduce는 축소, 감소, replace는 대체, refine는 순화. 이 세 가지 원칙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동물 윤리하면 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도 늘 얘기하는 사람 이름 외우는 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피터 싱어라는 사람은 종차별주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피터 싱어라는 사람은 적을게요. 종차별주의라는 건 종이 다른 생명체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동을 종차별주의라고 하는데 피터 싱어는 이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모두 다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피터 싱어입니다. 기억을 꼭 하십시오. 동물윤리 했고요. 그 다음 나오지 않았지만 환경윤리는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스포츠와 환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인권 얘기할 때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환경도 마찬가지 스포츠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 자연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쭉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스의 생태 중심주의, 슈바이처의 생명 중심주의,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흐름, 맥락을 여러분들 좀 충분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면 우리가 환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고려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인 거죠. 그 다음 그게 넘어가서 자연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생명체를 가진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생명뿐만 아니라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태 중심주의까지 이렇게 가는 환경윤리에 대한 일종의 이제 사조들, 어떻게 보면 관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폭력, 성폭력, 학습권의 문제는 사실 이게 스포츠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폭력은 선수폭력과 관중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선수폭력은 경기장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경기장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으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폭력은 관중들, 과하게 이렇게 몰입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외국에서 특히 보기에도 나와 있었지만 훌리건들, 영국에 불꽃 막 쏘고 과하게 행동하는, 과격한 행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훌리건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념을 훌리건이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관중폭력에 해당하는 거고, 폭력과 관련해서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법한 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그 다음 폭력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나타내는 게발트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성폭력, 폭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동일한 신고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곳입니다.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자 분리하고, 그죠? 예. 있던 사실 기록하고, 그죠?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외 심판윤리. 네, 심판윤리와 관련해서도 개인윤리적 측면, 사회윤리적 측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심판의 어떤 판정과 관련해서 의도적인 어떤 심판 판정에서의 오류를 우리가 승부 조작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비의도적인 승부에 대한 개입을 오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우리가 저기도 의도적, 비의도적 그런 말을 썼지만, 비의도적인 거는 오심, 의도적인 건 승부 조작. 네, 승부 조작도 그냥 심판이 개입해서 소위 말해서 거꾸로 호각을 보는 것, 이게 이제 승부 조작의 전형인데, 요즘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내지는 이렇게 만약에 두 분이서 시합을 하는데, 그 다음 리그 경기라서 이기면 어느 팀, 지면 어느 팀 했을 때 자기가 유리한 상대를 고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는 것, 이것도 일종의 승부 조작입니다. 사실 스포츠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강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16강전에서 마지막에 포르투갈 경기 앞두고
이기면 이탈리아랑 붙고 비기거나 뭐 이러면 상대방 경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멕시코랑 붙던가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이길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최선을 다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사실은 뭐 승부. 그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국가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진심이긴 하지만 그것도 스포츠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승부 조작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과하게 해석하자면 그런 것처럼 인위적으로 승부에 개입하는 것들은 다 승부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그런 영역들이 많이 개입되죠. 그리고 이 승부 조작에는 상당수 많이 엮여 있는 게 불법 스포츠 도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박에 스포츠 토토가 아니라 불법 스포츠 도박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충분히 이해하시면 제 생각에는 80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다른 거 조금 60점 미만으로 받더라도 윤리에서 고득점 받으셔가지고 올해 꼭 합격하시고요. 내년에는 뵙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 4번 정도 수업하는 동안